아, 변호사님.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결국은 특히 한국인들은 제일 쉬웠죠. 돈만 주면 다들 고분고분.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증조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조선인들은 겉으론 강해 보여도 결국 돈 앞에선 다 무너진다고. 지금도 똑같네요. 히라야마가 비웃듯 말하고 나가버리자 다들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죠. 와,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요. 대체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16구에 살고 있는 31살 엘리즈 르페브르입니다. 파리의 한국제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에 살고 계시고 저는 10년 전부터 혼자 파리에서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전형적인 까다로운 파리지앵이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좋아하고 와인에 대해 말할 때면 한없이 오만해지던 그런 사람이었죠. 한국 음식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맛보고 말 생각이었어요. 그날은 중요한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승소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했죠. 평소라면 당연히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생딴거리로 향했어요. 지나가던 한 작은 한국 식당 앞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죠. 문 앞에 걸린 사진 속 빨간 음식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빨간 닭고기 요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뭔가에 홀린 듯이 가게에 들어섰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양념치킨이라는 메뉴를 가리켰을 때 주인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처음이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서툰 프랑스어였지만 그 미소만큼은 참 따뜻했죠. 할머니는 이건 처음 드시는 분한테는 좀 매울 수 있어요 라고 하셨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저희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게다가 전 당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음식도 맛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세상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바삭한 튀김옷 속 부드러운 닭고기,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의 조화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이런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었죠.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얼굴이 벌개진 저를 보면서 매워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입안이 얼얼했지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 있는 맛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식당을 찾았어요. 주인 할머니는 저를 손주처럼 대해주시면서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새로운 반찬도 맛보게 해주셨죠. 다음엔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하시면서 떡볶이도 된장찌개도 알려주셨어요. 그 할머니의 식당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혼자 오는 손님은 꼭 카운터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만의 특별한 배려였더라고요. 카운터에 앉은 손님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게 되면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거였죠. 그렇게 카운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어요. 주말이면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시곤 했어요. 이건 우리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번 먹어봐요 라며 내어주시는 음식들은 메뉴에 없는 것들이었죠. 막국수, 도토리묵, 미역국. 하나같이 생소했지만 맛있는 음식들이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어느 추운 겨울날 해주신 청국장찌개예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데 그날따라 특히 힘든 날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표정만 보시고도 아시더니 오늘은 이게 좋겠어요 라며 따뜻한 청국장찌개를 내오셨어요. 처음엔 이 쿰쿰한 냄새는 뭐지? 한 숟가락 뜨기가 좀 망설였지만 담백 짭조름한 국물을 부드러운 두부와 함께 한 숟가락 먹었을 때 그 위로받는 느낌이란. 할머니가 두 번째 숟가락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청국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쓱쓱 비벼 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와, 이렇게 행복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아예 밥 한 공기를 청국장에 넣어 크게 한 숟가락씩 퍼먹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먹었는데 어느덧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비워져 있는 뚝배기 그릇만 남겨져 있었지요. 그 후로 청국장은 저의 소울푸드가 됐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할머니 가게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고 주방에서는 평소보다 더 매운 김치찌개 냄새가 풍겼죠. 마치 누군가에 대한 항의라도 하듯이요. 다들 어제 받으셨죠? 건물 매각 통보. 20년 넘게 이 거리에서 한국 식료품점을 운영해온 박민식이라는 사장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우리 골목에서 새 집이나 문을 닫았어요. 우리 건물 1층 한국주점 새여기도 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고급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어요.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비서들이 따랐죠. 그의 코트 라펠에는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히라야마입니다. JAC 글로벌 펀드의 대표죠. 완벽한 프랑스어였지만 어딘가 오만한 말투였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아, 이 냄새, 김치였나요? 이런 냄새 때문에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파리의 중심가에 이런 냄새라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펀드가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예술 특구 조성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죠. 물론 진정한 아시아의 정수인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요. 그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냈어요. 이미 이 건물의 80%가 우리 소유입니다. 현 임차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을 준비했으니. 보상금이요? 일본인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이분들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렇게 쉽게 해지될 수 없어요. 히라야마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아, 변호사님.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결국은 특히 한국인들은 제일 쉬웠죠. 돈만 주면 다들 고분고분.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인들이란 원래가 일본 문화를 베끼다가 이제는 자기 것이냐 호도하는 게 특기 아닙니까? 김치도 사실은 일본의 스케모노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시겠죠? 히라야마가 비웃듯 말했어요. 제 증조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조선인들은 겉으론 강해 보여도 결국 돈 앞에선 다 무너진다고. 지금도 똑같네요.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 독서를 날렸어요. 이미 이 거리에 3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은 당신들 차례겠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증조부는 조선에서 불순분자 신문 전문가셨어요. 저도 그분의 DNA를 이어받아서인지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요.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죠.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라고 나서서. 아니에요, 엘리즈. 우리 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전 로시푸코앤드 파트너스의 기업법 전문 변호사예요. 하지만 할머니와 이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 제가 진짜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전 결심했죠. 오늘 밤부터 부동산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해야겠다고. 리틀 코리아가 사라진다. 파리 시내 무료 일간지 메트로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점과 가게들로 활기찼던 이 거리가 일본 전통거리로 바뀐다는 기사였죠. 히라야마는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파리 시민들에게 진정한 아시아의 정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교토 스타일로 개조하고 미슐랭 스타 일식당들을 유치할 계획이에요. 기자가 현재 이 지역의 한국 상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는 비웃듯 답했어요. 그들이요? 그저 임시로 자리 잡은 세입자들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온 거죠. 그날 오후 할머니 가게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이들은 위생 검열이라며 주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이런 김치를 땅속에 묻어놓은 항아리에서 발효시킨다고요? 이건 심각한 위생법 위반인데요. 그들의 말투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치는 우리 전통 발효. 할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항아리를 들어 쏟아버렸어요. 이건 압수해야겠어요. 파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죠. 할머니는 순간 너무 놀라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같은 날 거리의 다른 한국 가게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The K-table은 위생 점검이란 명목으로 영업정지 위협을, 마레지구의 서울살롱은 소음과 인파관리 부실로 경고장을 받았죠. 심지어 10만 팔로워를 가진 파리 최대 K뷰티 편집샵도 제품 성분 표기 미비란 이유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봤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히라야마가 할머니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곧 이 거리에는 일본 전통 등롱이 걸리고 벚꽃이 피어날 거야. 너희 같은 조선인들이 팔던 저급한 음식과 패션은 잊혀질 거라고. 그리고 저 촌스러운 한글 간판도 철거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어요. 짓이라뇨?
난 그저 질서를 바로잡는 것뿐이에요. 파리의 중심가가 한국 시장 같은 분위기였다니.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때였어요. 프랑스 공영방송 카메라가 거리에 들어섰어요. 파리의 작은 아시아, 문화 충돌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거였죠. 히라야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순 없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이 거리에서 일본 전통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물론 현재 이곳의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죠. 유카타를 입고 우리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셨나 봐요. 절대 그럴 순 없어. 취재진이 이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프랑스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촌스러운 한글이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게 앞을 지나는 파리 사람들은 매일 이 촌스러운 간판을 보고 들어와요. 20년 동안 우리 음식을 사랑해주고. 아, 할머니. 히라야마가 거들먹거리며 말을 끊었어요. 프랑스인들이 진짜 아시아 음식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보여주면. 잠깐만요. 프랑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방금 프랑스 사람들이 아시아 음식을 모른다고 하신 건가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음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히라야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히라야마의 비서가 서둘러 카메라를 막았어요. 좋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해보시죠. 자리를 뜨면서 히라야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이 거리에 들어올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공사장의 안전사고는 늘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리 끝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포크레인이 거리를 막기 시작했고 공사용 펜스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취재진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파리의 작은 코리아타운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그날 저녁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죠. 파리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에 20여 명의 한국계 상인들이 모였어요. 다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죠. 어제부터 우리 가게 앞에도 공사 펜스가 쳐졌어요. 저희는 전기가 자꾸 끊겨요. 위생 점검이라며 매일 와서 트집을 잡고 상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할머니와 손자분의 영상통화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런던 골드만삭스 빌딩을 배경으로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아니야,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부 다 들었어요. 히라야마란 작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할머니,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골드만삭스에서 JAC 펀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민준은 며칠 밤을 새워 히라야마의 펀드를 조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들고 긴급히 파리로 날아왔죠. 처음 뵙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런던 지점 김민준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의 모습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프로젝터를 켜며 말을 이어갔어요. JAC 글로벌 펀드, 겉보기엔 평범한 투자 펀드 같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 6개월간 이 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차트가 떴어요. 홍콩, 케이만 제도, 두바이를 거쳐 들어온 검은 자금. 히라야마는 이 돈으로 파리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시세의 2배, 3배를 주고요. 저는 재빨리 메모를 했어요. 변호사로서 이런 불법 자금 흐름은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히라야마는 파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한인 상권을 노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뿌리를 없애려는 것처럼요. 회의실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리 8구에서 메종드 콜의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 셰프님이었죠. 저는 1998년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하다가 독립했습니다. 한국의 식재료로 프렌치 퀴진을 재해석하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김치 발효 비법을 알려주셨죠. 지금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김치 콘소메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지금은 파리지앵들이 오픈하기 3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레스토랑이 됐죠. 마레지구에서 K스타일 살롱을 운영하는 이 원장이 말했어요. 저희 매장 앞에서 매일 아침 줄 서 있는 파리지앵들 보셨나요? 한국 아이돌처럼 염색하고 싶다고 BTS B 스타일 머리를 해달라고. 요즘 파리의 젊은이들은 정말 한국 스타일에 진심이에요. 맞아요. 우리 레스토랑도 작년부터는 예약이 3개월 대기예요. 생제르맹 데 프레에
The K Table을 운영하는 박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프랑스 요리학교 학생들이 한식 퓨전을 배우겠다고 인턴십도 지원하고 특히 김치 클래스는 매번 예약이 꽉 차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한국 발효 기법을 연구한다니까요. 우리 갤러리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K-팝 플래시몹이 열려요. 마레지구의 갤러리스트 박 대표가 덧붙였어요. 파리의 10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춤추고 한글로 된 피켓까지 들고 와요.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 할 때는 SNS에서 입소문이 퍼져서 파리 외곽에서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유튜버 한지수 씨가 말했어요. 제 채널 구독자 80만 명 중에 70%가 프랑스인이에요. 한국 화장품 리뷰, 한식 레시피, 프랑스어로 콘텐츠 만들면 조회수가 금방 100만을 넘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사랑받고 있는데 히라야마는 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면 파리에서 한국 문화는 일본 자본이 재해석한 대로만 남게 되는 거지.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상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파리에서 꽃피운 한국 문화의 진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였죠. 민준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우리 골드만삭스의 분석 결과 JAC 펀드의 투자자 중 상당수가 일본의 우익 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급성장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거죠. 크린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떴어요. 케이만 제도와 홍콩을 거쳐 들어온 검은 자금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금융 기법들. 하지만 이게 역효과를 불러올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프랑스의 MZ세대는 이런 문화 제국주의적 행태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때 The K Table의 김 셰프가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 미식 저널리스트들과 제가 친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잠깐만요. 파리 최대 K뷰티 편집샵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매장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이에요. 대부분 현지 MZ세대죠. SNS로 이 소식을 전하면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죠. 우리 갤러리에서 다음 주에 여는 전시회가 있어요. 파리의 한국 문화 20년의 기록이란 주제로 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죠. 파리 패션위크 참가 예정인 한국 디자이너들도 연대 의사를 밝혔어요.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예요. 파리 코리안 비즈니스 연합회를 결성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법률적 조언을 덧붙였어요. 프랑스 상법상 공식 단체로 등록되면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 언론 대응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파리지앵들의 지지도 든든한 힘이 됐죠. 이제 히라야마가 당할 차례네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국제금융감독기구에 자료를 넘기면서 동시에 언론 플레이도 시작하죠.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파리의 한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한국 문화 말살을 노리는 일본 우익 자본의 실체라는 한지수의 유튜브 영상은 이미 150만 뷰를 넘겼고 프랑스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히라야마의 대응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이날도 아침부터 연합회 회장단들과 긴급 회의 중이었어요. The K Table 이사장님이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대출금 전액을 일주일 내로 상환하라고요. 평가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다나. K뷰티 편집샵 대표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프랑스 최대 뷰티 인플루언서 셋이 동시에 우리 제품 리뷰를 올렸는데 히라야마의 일본 화장품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일본 기술 베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마레지구 갤러리 박 대표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다음 주 있을 한국 현대미술전. 예약했던 전시장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 파기 통보가 왔어요. 알고 보니 그 건물도 히라야마가 샀더군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히라야마가 매입한 건물들 전부 한국 상점 주변이에요. 마치 성을 쌓듯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그때 민준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엘리즈, JAC 펀드가 파리의 주요 언론사 광고국의 거액을 송금했어요. 다음 주부터 파리의 식문화를 위협하는 한국 식당들이란 기획기사가 시리즈로 나갈 예정이래요. 정말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돈과 권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이것 좀 보세요. 파리 최대 한식당 셰프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일본 음식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우리 레시피를 분석해서 한국 음식의 기원은 일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로비 중이라던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파리 시내 주요 은행들이 한국 상점들의 대출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2배로 올렸죠. 심지어 위생점검이나 소방점검도 갑자기 까다로워졌어요. 다들 히라야마와 연결되어 있어요. 민준이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JAC 펀드가 이 은행들의 주요 주주였네요. 보험사들도 심지어 파리의 요식업협회 회장도 히라야마와 친분이. 이제 막판이에요. 민준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JAC 펀드가 이번 주말 파리 시내 한인 건물 6곳을 추가로 매입하려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잠깐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민준 씨, 그 매입 자금 추적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이미 추적 중입니다. 홍콩에서 두바이, 케이만 제도를 거쳐. 잠시만요. 이상한데요? 민준이 노트북을 빠르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이 자금의 출처가 북한과 관련된 계좌들이네요. 이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EU의 대북제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프랑스에서는 불법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더구나 북한 자금이라면. 민준 씨, 이 자료들 전부 보내주세요. 전 곧바로 파리검찰청으로 향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님이 이 자료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셨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군요. 국제자금 세탁과 대북제재법 위반.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히라야마가 할머니 가게로 찾아왔어요.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핏발선 눈으로 으르렁거렸죠.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내가 파리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히라야마 씨,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당신의 인맥도 소용없을 거예요. EU 대북제재법은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으니까요. 뭐라고? 히라야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다 프랑스 상법도 있죠. JL 145-4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는. 닥쳐. 히라야마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게. 내일이면 이 거리가, 이 건물들이 모두. 두고 봐라. 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광기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휙 몸을 돌려 사라졌죠. 저 사람, 뭔가 큰일을 벌일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민준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엘리즈, 큰일 났어요. JAC 펀드가 갑자기 모든 자금을 인출하려 해요. 이건 마치 다음날 아침 파리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터졌어요. 일본 투자자 EU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체포. 문화제국주의의 민낯. JAC 펀드의 충격적 실체. 한인 상가 방화 기도 사전 적발. 히라야마는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증거인멸을 위해 한인 상가들에 불을 지르려 했대요. 다행히 민준의 제보로 경찰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죠. 파리 지방법원 대법정 재판장 앞에 선 히라야마는 더 이상 그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피고인 히라야마 슈이치, EU 대북제재법 위반, 자금 세탁, 방화 예비 음모, 그리고 문화재 파괴 시도까지. 이 모든 혐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에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검찰 측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조직적으로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적 테러이자 혐오 범죄입니다. 법정 뒷자리에 앉아있던 상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K뷰티 샵 대표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The K-Table 셰프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또한 JAC 펀드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불법 매입한 부동산은 전부 원소유주에게 반환됨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상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다른 상인들과 포옹하셨고 젊은 유튜버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히라야마가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됐어요. 한국계 상인들을 괴롭히던 그의 오만한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이게 다 엘리즈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법원 계단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취재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승리의 주인공은 이분들이에요. 20년 동안 파리에서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지켜오신 분들. 그때였어요. 한 프랑스 기자가 할머니를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마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히라야마가 체포됐으니. 계획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가게에서
제가 20년간 숙성한 된장으로 비프 부르기뇽을 대접하려고요. 파리의 맛과 한국의 맛이 만나면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할머니 가게로 향했어요. 태풍 같던 모든 일들이 흘러간 평화로운 주말 아침, 한 손에 보리차를 들고 고소한 흑임자 호박 인절미를 먹으며 TV 앞에 앉아 프랑스 공영방송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문화적 쓰나미 르 파리지앵, 깨어난 음식의 보고, 음식업계의 진정한 해일 마리 끌레르,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또 다른 소프트 파워 르몽드, 급격하게 프랑스 사회에 번지기 시작한 한국 음식의 폭발적 유행을 묘사한 프랑스 언론의 표현들입니다. 과거 한국 마트에서만 찾을 수 있던 라면, 김치 등을 파리의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지 3, 4년쯤 됐습니다. 2017년까지 100여 개에 머물던 파리 내 한국 식당은 2024년 7월 현재 350개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매달 10여 개씩 새롭게 문을 열고 있어 연말이 되면 40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레이션과 함께 파리의 거리가 비춰졌어요. 카메라는 루브르 박물관 맞은편의 대형 한국 마트인 에이스마트를 비췄어요. 프랑스인들이 장바구니에 김치와 고추장을 담는 모습이 보였죠. 파리의 에이스마트 루브르점은 한국 음식이 파리에서 누리게 된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 맞은편, 루브르가 세 번지에 위치한 이 매장은 복층 구조로 한국 식품뿐 아니라 매장에서 제조한 도시락, 반찬, 디저트, 제과 등도 판매하며 한국산 항아리, 뚝배기, 닭이, 조리기구 등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죠. 확대된 매장 규모나 번화가 한복판이라는 탁월한 위치면에서 과거의 교민 대상 마트에서 진일보하였을 뿐 아니라 음식에만 머물러 있던 한인 마트의 품목을 오브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도약이라고 하더군요. 1990년대 파리 이구의 일본, 한국 먹자골목인 생딴거리에서 처음 문을 연 후 현재 파리와 리옹의 한인마트와 분식점 등 8개 매장,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에이스마트의 역사는 파리에서의 K푸드 성장사를 보여줍니다. 그 주인 진혜경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매장 고객의 80~90%가 프랑스인입니다. 한국 마트 대표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잘 사가는 품목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에이스마트가 자체적으로 만든 김치,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같은 양념, 장류입니다. 라고 진 대표는 대답했죠. 프랑스 고객인들은 구매력도 높은 편입니다. 한국인들보다 프랑스인들이 장류 소비의 메인 고객이 되었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매우 다른 음식 문화에 대해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도전해보는 프랑스인들 특유의 태도가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이 성공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명자차를 드셔보라고 단골 고객에게 권하면 처음 보는 차인데도 기꺼이 시도해보고 그 맛을 이해하고 즐기거든요. 맞습니다. 프랑스 중장년층은 이국의 음식뿐 아니라 다른 문화적 호기심도 왕성하죠. 리포터가 공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자체가 가진 매력이 큽니다. 사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한국 음식은 일본 음식보다 장도 풍부하고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의 맛이 강해서 발휘할 수 있는 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중국 음식보다 덜 기름지고 장과 기본 양념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어 진입 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라고 한국 대표가 말하자 프랑스 리포터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미래는 앞으로도 꾸준히 밝으리라 예측합니다. 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러면서 당분간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음식의 폭발적 유행이 멈출 일은 없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한국 요리에 필요한 가지각색의 재료를 공급해주는 한인마트들이 있고 한식 요리 진행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버들과 요리 책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해주는 강력한 촉매제 한국 드라마들이 매일 전파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한국 음식의 깊고 건강한 맛에 제대로 접속한 문화적 호기심 왕성한 프랑스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화면이 할머니의 가게로 바뀌었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된장을 아시아의 로크포르라고 부르실 줄은.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할머니의 된장을 음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감칠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프랑스의 발효 식품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특히 3년 이상 숙성된 된장은 와인처럼 빈티지를 따져야 할 정도죠. 한국 된장은 이제 파리 미식계의 새로운 혁명이 됐습니다. 나레이션과 함께 프랑스 최고의 소스 소믈리에가 등장했어요. 프랑스에도 수백 년 된 발효식품이 있지만 한국의 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할머니의 된장은 3년, 5년,
10년산을 맛보면 와인처럼 숙성 기간에 따른 풍미의 변화가 뚜렷해요. 항아리에서 자연 숙성된 장의 감칠맛은 정말 특별하죠.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장은 시간의 예술이에요. 햇볕, 바람, 그리고 기다림. 자연이 정성껏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장독대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자연의 힘을 믿으라는 뜻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프랑스 최고급 식료품점에서 할머니의 장류를 고급 식재료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어요. 숙성 연도별로 된장을 진열하고 있으며 최고급 와인처럼 빈티지 등급을 매기고 있죠. 마지막 이 내레이션으로 이 한국 특집 방송은 마무리됐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마존 프랑스에 올라와 있는 불어판 한국 요리책만 25종입니다. 한때 스시 식당들이 차지하던 아시아계 대표 음식점의 자리를 태국 식당들이 이어갔고 이제 한국 식당에게로 그 차례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음식 트렌드에 민감한 파리지앵이라면 모두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한국인들뿐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도 우후죽순 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인이 연 한국 식당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로만 머물던 프랑스인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 음식 현지화의 정도를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진화의 이정표입니다. 한국에선 K푸드의 세계 정복을 K팝,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은 자연스런 수순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설이나 현지 언론들에게서는 한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9년 2월 17일 르데롭스에서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승리라면서 2007년부터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많은 블로거들을 동원해 한식 문화를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파리에서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비빔밥과 불고기, 잡채에 소심하게 머물던 프랑스인들의 한국 음식 탐험은 이제 김치, 닭갈비, 해물파전에 이어 떡볶이, 팥빙수, 붕어빵 등 분식, 간식에 이르기까지 대범하게 그 장르를 넓혀가고 있고 더불어 한국 디저트 전문 카페까지 줄지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파리에서 한글 간판을 보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 됐습니다. 순간 시청률이 75%까지 치솟았다는 이 특집 방송을 흐뭇하게 보던 중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파리의 거리는 어느새 봄비처럼 촉촉하게 한국의 맛으로 가득 스며들고 있네요. 멀리 프랑스에서 엘리즈 씨가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택배가 전해드린 오늘의 사연이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